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연구와 통계 방법론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온라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신선희입니다. 본 온라인 수업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교육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본 온라인 수업은 대략 15분에서 30분 가량의 강좌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이들 강좌들은 내용면에서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으시면 이해가 더욱 수월하실 것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교육연구, 교육통계, 양적연구, 질적연구에 대한 개요를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연구란 무엇인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연구의 정의는 전문가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저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교육연구란 어떤 교육 관련 주제나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다단계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연구는 교육 현상이나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 발전을 위한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교육 정책의 개발이나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관점들과 근거들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교육 동향을 보면 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의 한 예시를 봅시다. 유아교육과 교육이 인지적 및 비인지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미래 학습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독일 정부는 지자체에 부가적인 예산을 배정하여 학부모가 가정과 일을 잘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도 높여서 자국의 인구 노화 현상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학교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한 학교 역량 개발 모형에서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기반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고등학교 등록금 인상 및 개혁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1년 후 공적 기관에서 해당 정책의 성과를 조사하였습니다. 자, 이 세 사례에서 교육 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통계란 무엇일까요? 교육통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도 무방할 듯 합니다. 즉,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응용통계 이론과 응용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 교육통계입니다. 영어로 statistic은 통계 혹은 통계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통계의 또 다른 정의는 교육연구에서 모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치와 비교해서 쓰이는 용어로 표본의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값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첫 번째 정의로 사용하겠습니다. 통계는 교육연구에서 양적 자료의 분석 도구로 사용됩니다. 교육통계는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로 구성되며 통계 방법에 따라 정해진 원칙이나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연구 결과와 결론이 왜곡되게 됩니다. 왜곡된 연구 결과로 교육 정책을 제안한다면 재정, 시간, 인력 손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엄정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또한 교육 통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질적 자료인 텍스트 분석에도 사용됩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인공지능 연구의 활발한 분야입니다. 자, 교육연구는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그리고 두 방법을 혼용하는 혼합연구로 나눕니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매우 다른 철학적 가정과 해석적 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철학은 존재론과 인식론을 말하는데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실제, truth 혹은 reality가 존재한다고 믿는지, 그리고 그 실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서 두 방법론은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의 해석적 틀 혹은 해석적 패러다임은 실증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가 존재하며 연구자의 책무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 실제를 찾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개발된 개념들과 용어들로는 측정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가설 검정, 통계적 유의도 검정 같은 말입니다. 일반화, 표집, 모집, 표본, 통계 기법 등이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지식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축적된 사실들과 같으며 일반화, 이론, 규칙은 이러한 사실들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적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 전에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설정하며 모집과 표본, 전수조사와 표집 설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집 시 모집을 대표할 표본을 추출할 방법을 사용하며 무선 표집 개념을 사용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수가 비교적 많고 교육통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데이터 분석과 결과 해석을 합니다. 비편향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교육연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연구의 특성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는 일상의 삶 혹은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탐색하고 그들의 인식,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 개인이 내면에서 구성하는 의미를 이해하려 합니다. 연구자의 통찰력,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연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이 드러나거나 수정되기도 합니다. 현장 노트, 인터뷰 전사, 기록물,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소소한 자료들, 시, 예술 작품, 일지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고 자료 분석과 작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의 길이가 짧으면 연구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표집 시 연구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는 목적 표집의 여러 형태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양적 연구에 비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는 비교적 작습니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의 철학적 가정과 해석적 틀은 무엇일까요? 양적 연구에 비하여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해석적 틀을 사용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후기 실증주의적 틀입니다. 양적 연구의 틀과 가장 비슷한 질적 연구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실제가 존재한다고 믿으나 완전한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책무는 실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연구 현상에 대하여 객관적 위치를 견지해야 하며 데이터가 결과를 유도하도록 분석적 귀납법 접근을 합니다. 연구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엄정한 테크닉을 강조하고 빈도수를 계산하거나 하는 기초 통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구의 결과물로 연구 참여자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동 패턴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두 번째, 질적 연구의 해석적 틀은 구성주의적 틀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실제는 알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실제들만이 존재합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며 함께 주관적인 실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하고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관찰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해석학적 원칙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충분한 맥락적 설명과 풍부한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독자들이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자가 연구 결과의 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합니다.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신뢰도와 타당도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신빙성, 믿을만함, 확인성, 이동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질 제고를 합니다. 질적 연구의 세 번째 해석적 틀은 비평 페미니즘적 틀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물질 세상은 개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사성을 갖는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은 그것을 실제라고 인지합니다. 지식은 본질상 주관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인종, 성별, 사회 계급과 결부된 역사성을 띤 구조들로 인해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를 제공하여 사회적 변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변혁적 틀이라고도 불립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변화를 논하는 담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타 다양한 질적연구의 해석적 틀이 있습니다. 질적연구 방법론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크레스웰 교수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해석적 틀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적연구 방법으로 다음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거이론 연구, 사례 연구,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입니다. 자, 이제 양적 연구 방법론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한 표집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집 방법에 따라 결과 해석과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모집의 속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표본 방식의 대표적인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이 표집의 특징은 모집의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에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개통 표집은 모집 구성원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표집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목록에 매 7번째 사람을 표집한다든지 하는 방식입니다. 층화 표집은 계층으로 나누어 무선 표집을 하는 방식으로 가령 학교급이나 성별 등이 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군집 표집은 개인이 아닌 집단을 무선 표집의 단위로 하는 방식입니다. 층화 군집 표집은 계층별로 집단을 무선 표집의 단위로 하여 표집합니다. 다단계 집단 표집은 가령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과 같이 계층이 다단계로 존재할 때 사용하며 집단을 무선 표집의 단위로 하여 표집하는 방식입니다. 표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한 집단 자체에 관심이 있는 표집 방식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모집의 속성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양적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편입 표집, 목적 표집, 스노볼 표집 등은 양적 연구에 특히 모집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양적 연구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로 모집의 속성을 추정한다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양적 연구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표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술 통계 방법을 사용하며 통상 표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모집의 특성을 추정하고자 추론 통계를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추론 통계는 양적 연구의 핵심 도구로 모집 속성에 대한 가설들, 즉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가설 검증이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가설 검증 방식 대신에 모집 속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표본 데이터를 통하여 직접 추정하는 베이지안 방식이 관심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자, 가설 검증은 확률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추론 과정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통계 분석을 하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이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한다입니다. 분산 분석의 경우 연가설은 모집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모집에서 최소한 한 집단이 다른 한 집단과 차이가 있다 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연가설과 대립가설 모두 모집의 속성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본에 대한 속성은 이 가설 검증의 관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가설을 기각할 증거를 설정한다입니다. 유의도 수준 significance level을 설정한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가령 유의도 수준 알파를 0.05 혹은 0.01 값으로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가설이 참일 때 무선 표본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통계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값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설 검증 단계는 검증 통계량과 P값을 산출한다입니다. 연가설이 참일 때 무선 표본으로부터 산출하는 통계량은 어떤 분석이냐에 따라 T, F값, 카이제곱, R자승 등 다양합니다. P값은 연가설이 참일 때 산출된 검증 통계량이나 그 이상의 값을 얻을 확률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연가설 기각에 대하여 결정한다입니다. 만일 P값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도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가설이 참일 때 모집을 대표하는 무선 표본에서 산출되기에는 너무나 큰 값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설 검증 네 단계는 교육 통계, 특히 추론 통계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을 나머지 강좌들에서 구체적인 표본 데이터와 함께 깊이 있게 배울 것입니다. 이번 강좌의 참고 문헌들입니다. 저는 두 번째 강좌 단별량 분산 분석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